2003년에 나왔던 영화 시비스킷 혹시 기억나세요? 아, 네네, 그럼요. 기억나죠. 그 영화 첫 장면을 보면 자전거포 주인 찰스 하워드가 텅 빈 가게 밖을 이렇게 서성이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당대 최고의 자전거 수리 전문가였는데 말이죠. 네, 근데 세상은 어느새 자동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가게 앞에 고장난 자동차 한 대가 서죠. 맞아요. 운전자가 묻잖아요. 고칠 수 있겠어요? 이 질문 하나가 사실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정말 완벽한 것 같아요. 앨런 록스버그의 길을 잃은 리더들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찰스 하워드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평생 갈고 닦은 기술, 내가 믿어온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는 세상과 마주했을 때 그 막막함. 네, 바로 그 감정.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 사회, 또 리더들의 모습을 아주 깊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으면서 그 불안감이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저자가 오늘날 리더들을 두 개의 부족으로 나누잖아요. 네, 리미널과 이머전트. 이 둘은 대체 누구고 왜 서로를 향해 그렇게 나를 세우면서도 또 동시에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이 그냥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과독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오늘 그 실마리를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낯선 세계의 두 부족, 리미널 리더부터 한번 만나보죠. 네, 이 리미널 리더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람들은요, 기존의 조직이나 교회, 공동체를 아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사람들입니다. 아, 말하자면 안정적인 시스템의 수호자들이군요. 그렇죠. 영화 속 찰스 하워드처럼 검증된 경험, 전통, 그리고 아주 중요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게 문제인 거네요. 네. 세상이 자전거 시대에서 자동차 시대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최고의 자전거 수리 도구만 들고 있는 셈이니까요. 아, 정확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이들을 문지방, 라틴어로 리멘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게 참 와닿더라고요. 문지방에 서 있는 사람들, 내가 알던 과거의 세상과 앞으로 올 미지의 세상,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거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외로울 것 같아요. 정확히 그 감정입니다. 혼란, 상실감, 심지어 약간의 분노까지 느끼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머전트 리더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네, 이름 그대로 기존의 낡은 구조를 박차고 새롭게 떠오르는 이머징, 젊은 리더들이에요. 상상력, 열정, 창의성 이런 걸로 무장하고 새로운 시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새롭다는 것. 네, 뭐 멘토도 없고 참고할 역사도 없이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미 실패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기도 하고 열정은 넘치는데 방향이 없어서 그냥 표류하기 쉽다는 거죠. 마치 바퀴부터 혼자 다시 발명하려는 사람처럼요. 바로 거기서 록스버그의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이 두 부족이 지금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리미널은 이머전트를 향해서 근본도 없는 애송이들이라고 하고 이머전트는 또 리미널을 향해서 변화를 모르는 꼰대, 기득권 이렇게 비판하면서 담을 쌓고 있죠. 현실에서도 정말 흔히 보는 갈등 구도네요. 너무 흔하죠. 근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수십 년간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그 리미널 리더가 이제 막 떠오르는 이머전트의 비판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협력한다는 게 말처럼 쉽진 않을 텐데요. 물론 어렵죠. 하지만 록스버그는 아주 단언합니다. 리미널은 이머전트의 상상력과 미래를 보는 눈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또 이머전트는 리미널이 온몸으로 겪어낸 그 역사와 전통, 그 지혜가 없으면 결국 모래성을 짓게 될 거라고요. 아, 서로가 서로의 미래를 위한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싸우기만 하고 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둘의 협력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게 어쩌면 이 책의 가장 큰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서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애초에 우리 다 겪는 이 변화라는 게 대체 뭐길래 두 부족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하는 걸까요? 혹시 그냥 도토리 하나 떨어진 건데 우리가 하늘이 무너진다고 너무 소란 피우는 건 아닐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비유가 우리가 겪는 변화의 성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만약 지금 이 변화가 연속적 변화라면 그건 그냥 도토리 하나 떨어진 수준이에요. 예측 가능하고 기존 방식으로 약간만 손보면 해결할 수 있는 작은 조정이죠. 조금만 개선하면 예전처럼 다시 좋아질 거야. 이 믿음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마주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전혀 아니죠. 불연속적 변화.
이건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사방에서 전혀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쏟아지는. 그런 압도적인 변화,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든가 기후변화, 정치적 양극화 같은 것들이 다 그렇죠.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모두가 직감하고 있는 그런 상태. 맞습니다. 그런데 록스버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정말 결정적인 개념을 제시해요. 뭔가요? 우리가 변화와 과도기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와 과도기? 네, 그게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변화는요, 우리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자체예요. 객관적인 사실. 네, 회사가 망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것 같은. 그럼 과도기는 그 외부의 변화 때문에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그 심리적인 여정을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혼란스럽고 화가 나고 내가 알던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다가 아주 천천히 새로운 나를 찾아가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 전체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더십 책에서 말하는 변화 관리 있잖아요. 네, 체인지 매니지먼트. 그게 어쩌면 헛된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리더십의 진짜 과제는 통제 불가능한 변화를 어떻게 관리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자 겪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내면의 과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돕는 것, 그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와, 이건 리더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하는 이야기인데요. 그쵸? 해결책을 제시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함께 길을 잃고 헤매주는 안내자가 되라는 거니까요. 그럼 이 막막한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지도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책에서 숫자 8 모양의 도표로 변화의 5단계 사이클을 설명하던데 그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그 모델이 우리가 지금 어디쯤 떠 있는지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됩니다. 첫 단계가 안정이었죠. 네,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질서 정연하던 과거죠. 그러다 두 번째, 불연속 단계에서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탈. 네, 기존의 관계와 구조가 본격적으로 해체되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바로 과도기군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안개 속을 헤매는 시기. 맞아요. 저자는 대부분의 조직과 개인들이 바로 지금 이 4단계에 몇 년째 갇혀 있다고 진단하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정말요?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 3단계 이탈과 4단계 과도기 사이에서 몇 년째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모델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리고 이 길고 긴 터널을 지나야만 마침내 네, 다섯 번째 단계인 재형성, 즉 새로운 질서와 정체성이 떠오르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거죠. 이 추상적인 모델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유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 5단계 모델의 완벽한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안정 단계는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신과의 언약을 믿으면서 살던 그 평화로운 시기일 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탈과 과도기는 모든 걸 잃어버린 순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가서 네, 노예처럼 살아야 했던 그 충격적인 유배 생활. 우리가 어찌 이 낯선 땅에서 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라며 절망하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어떤 거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절망의 땅, 그 과도기 속에서 유다 백성은 비로소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들 신앙의 핵심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재발견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권력과 안정의 중심에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진짜 의미를, 모든 것을 빼앗긴 유배지라는 그 경계선 위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이 경험을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문화인류학자 빅터 터너의 개념을 가져오거든요. 경계성, 리미널리티. 네, 맞습니다. 성의식을 치르는 소년이 익숙한 마을을 떠나서 낯선 숲에 혼자 던져지는 것과 같은 경험이라고 설명하더군요. 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모든 게 불분명해지는 상태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극심한 혼란과 분노를 동반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익숙했던 과거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게 되죠. 우리가 변화 앞에서 그래도 예전이 좋았지라고 되뇌는 것과 똑같은 심리군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록스버그는 바로 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경계성의 경험 속에 아주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 속의 잠재력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코뮤니타스의 발견입니다. 코뮤니타스? 이 개념이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희망이에요.
코뮤니타스는 함께의 경계 상태, 즉 문지방 위에 서 있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아주 특별하고 깊은 공동체 의식을 의미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전혀 다른 부서 사람들이 모여서 누가 봐도 실패할 게 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몇 달과 계급장 다 떼고 같이 밤새우고 고생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끈끈한 전우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네네. 록스버그가 말하는 코뮤니타스가 아마 딱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직급이나 역할, 사회적 지위 같은 껍데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오직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그 동질감만으로 형성되는 깊고 수평적인 유대감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이것이 리미널과 이머전트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겁니다. 서로를 비난하면서 담을 쌓는 대신 우리 모두가 지금 이 혼란스러운 문지방 위에 함께 서 있는 동지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서로의 손을 잡을 때 네. 바로 그 순간 기존의 어떤 조직보다도 강력하고 진실한 새로운 공동체, 즉 코뮤니타스가 탄생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우리는 앨런 록스버그의 통찰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이 단순한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내면의 고통스러운 과도기라는 여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서로를 적대하던 리미널과 이머전트가 사실은 서로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경계성의 시간이 오히려 코뮤니타스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낳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희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룩스버그는 과도기에는 정교한 전략 계획이나 명쾌한 해결책 제시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대신 리더의 진짜 역할은 다른 데 있다고 하죠.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혼란과 상실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관점을 청취자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팀 혹은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우는 대신 잠시 멈추고 함께 이 안개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한번 둘러앉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죠. 어디서부터 길을 잃은 것 같나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정직한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재발견해야 할 우리의 진짜 핵심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